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 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원래 순서였지요. 발제 순서인데요.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경 교수께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헌법학자신데 지난 3월 임시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에 출석하셔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김상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좀 정말 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헌법만 한 40년 공부를 했었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제 시간이 20분이니까 간략하게 제가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짧게 2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단순하게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법의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적인 해석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단순히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은 19세기 때 이미 법 실증주의자들이 오류를 범했었기 때문에 단지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루한 사고방식이고요. 법학에서는 이미 사라진 법실주의자적 해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문제 제기해서 세무사법이 1961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문 영역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지에 대한 그 취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전문 자격의 영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사법 1조를 보면은 세무사 제도를 정립하거나 확립하겠다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사 제도가 확립이 돼야만 사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세무사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1989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니까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89년부터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무 대리 업무를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에서 그렇게 해놨는데요. 아까 우리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세무사법이 약간 파행적으로 개정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정하고 또 그 전문성에 대해서 세무더리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세무사 자격 시험 과목을 보면 이미 알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위헌 결정을 했는데 설왕설래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도 서로 해석이 틀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그 효력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위헌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서 주문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변호사 부분만 위헌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위원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의 법문 내용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 이상은 세무 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성 능력 정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무사로서 활동하려면. 세무 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들이 적정수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지금 그 세무의 어떤 전문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이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무사법이 무조건 균이다 이런 식의 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가 사실은 뭐 양의원 그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세무 대리 업무 중에서 조금 다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뭐 결정의 효력, 그 기속력 이런 부분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47조량에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 기속되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주문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여지나 소수 의견 뭐 등은 기속력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결정 이후의 기속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피해 갑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논란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의 자유의 영역은 그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우리 헌법에서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이미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제한하기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논란은 있지만 사형제도 같은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도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향후에 미래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목적이라든지 취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법은 분명히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명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 세무사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근데 일체의 세무 대리 업무를 못하도록 하니까 그 사실 직업을 자격을 받았으니까 직업을 이제 선택한 권리를 얻게 됐는데 그 선택한 권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직업 수행을 못했으니까 직업의 그 본질의 침해 문제도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직업 영역이 세분화되고 점점 확립돼서 각 직역이 절차를 밟아서 그 자격을 획득하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어찌됐건 국민의 대국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전문적인 회계학적 지식을 갖고 실무 경험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려운 분야가 세무사의 어떤 세무 대리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의 경우에는 회계 전문성이라든지 실무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 수행의 자유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세무사 자격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 논리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한 거라서 그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하고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법 개정안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오히려 더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죠.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으로 형성된 어떤 그 전문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취득한 것은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 국가가 왜 그런 식으로 과거에 법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는지, 입법부가, 그건 굉장히 입법부가 사실은 전문 자격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하려면 아까 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세무사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세무사를 취득하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요. 실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이전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 가지고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 위에는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뭐냐면 그 동시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로서 등록한 세무사와 그리고 그 시대에 자동으로 취득한 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테스트 받고 또 실무 교육도 받았는데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변호사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분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이고 제한을 함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는 전문 자격사 제도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무사는 전문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돼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직업 선택에서는 자격시험 합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의 입법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세무사의 업무 범위하고 변호사의 주 업무 범위는 법률 사무입니다. 그들이 다만 세무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시험 과정에서 보면 그 직역 영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직업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세무사 자격증 합격자가 실무사 등록한 세무사하고 동일하게 자동 취득한 사람을 대우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전문 자격사 제도가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발전해온 그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전문 자격의 영역들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법들, 즉 헌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 각각 법률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체계적 해석도 결여가 돼 있어서 그런 해석 자체가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업무가 세무사의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현실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세무사로서 활동하려면 세무사와 동등하게 전문적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교육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평등 원칙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그 실무 수습을 받지 않은 자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 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무 전문가로서 변호사에게 그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전문 자격 영역은 세분화되고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자기기 시대에 전문적인 회계 지식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세무사와 그렇지 못한 단순히 세무사 자격만 보유한 변호사에게는 일정하게 구분을 해서 차별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런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요구했던 결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은 김상경 교수님한테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2월 제 384회 임시국회의 기재위 조세 소위 1차 회의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부 작성 대리 또 성실지고 확인 두 가지 세무대리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하고 또 사전 교육 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양경석 의원 아닌데요. 이것은 입법자가 결정할 범위에 속하고 위헌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20대 국회의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의 양경수가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위헌성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전문가로 참여한 그 헌법학자 가운데 손인혁 교수와 그리고 김상경 교수님 외에 또 다른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 또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 등은 이런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업무 아까 그
발제안에도 나왔었는데 장부 작성 대리는 특히 세무 대리의 시작점이고 전체 업무의 70~80% 차지하는 본질적인 업무인데 이거를 제한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그 본질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급입법 금지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급입법 금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법률가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 헌법 해석은 법률 해석하고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법률적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기본권 본질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본질이 무엇이냐는 가지고는 헌법학계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본권의 그 개별 기본의 핵심이 되는 부분 이런데 사실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 자체를 행사 못하게 하면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헌재는 저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자기들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유재산을 부정해버리면 재산권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본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뭐 상대설, 절대설 중에서도 객관설, 주관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학설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헌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기본권이 형이화된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그 기본권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는 본질을 침해한다는 건데 헌재도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도 본질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이 직업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럼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그냥 우리는 왜 변호사를 못합니까? 왜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법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실무순을 받아서 변호사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 영역의 자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2004년도 세무사법,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 거는 위헌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세무사법 목적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라는 건데 왜 세무사 시험도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줍니까? 그 자체가 위헌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가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제자 중에 변호사도 수백 명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문 직역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본질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본질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 기본권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본권에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면은 공익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본권 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본질을 침해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세무 대리의 일정 부분을 갖다 허용하면 그게 뭐 퍼센티지가 얼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그르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박 의원도 계속 주장하는 게 그 80% 차지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무사로서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본질을 침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를 준 것은 법에 의해서 부여된 일종의 반사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 봐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 지식을 검증받고 실무 교육을 받은 세무사하고 동일한 선상에 나온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 침해는 없다고 봅니다. 예, 소급 입법 문제를 예, 말씀하셨는데, 그 소급 입법 문제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은 지속되고 있어서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건 원칙일 뿐이지 소급 입법을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소급 입법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된다 하더라도 이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입법부가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국민이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이 예상하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입법부가 좀 더 법적 안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직역의 영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입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들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한 가지 좀 질문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26일에 헌재에서 그 세무사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또 같은 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 심판 사건 2016 헌마 116 이렇게 되는데요. 세무 조정 업무를 변호사에게 일체 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무 조정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이 없었다면 장부 작성 대리와 함께 세무 조정 업무도 변호사에게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그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 조정 업무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지금 개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 결정문을 보면 내린 결정문을 보면 세무 조정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는 법률 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하나인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한 것. 이것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사실은 세무사회를 출입하는 기자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무조정 업무가 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 사무 업무인지 아니면 회계 전문 지식이 고도로 필요한 이런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헷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김석규 교수님이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헌재가 결정한 것을 단순히 우리가 세무 그 조정 업무 전체를 못하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00년도 개정됐던 그 세무사법 자체가 위헌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자격 제도가 도입하면서 왜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때 왜 국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헌재에다가 위헌소송을 오히려 역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도 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 구조를 보니까 세무사 자격을 줬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변호사한테. 그건 뭐냐면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가 변호사한테는 세무사 자격을 법이 자동으로 부여는 하고 있지만 세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란 말이에요.
입법 취지 자체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명칭,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했다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더라도 이 시점에 와가지고 회계학 시험만 봐가지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은 그거는 지금 자격제도의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행시라든지 외시라든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은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30 패스한 경우도 있고 공인회사 자격까지 취득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가시험에서도 철저하게 영역별로 구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뭐 양가 패스하고 30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발전해서 바뀐 겁니다.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거는 국가 입법 정책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헌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전문 영역에서.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헌재가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헌재 뭐 어떤 어떤 기준 수준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세무 조정 업무가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무 대리 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문헌을 개방할 것 같으면 전문 자격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문 자격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입법부가 이미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전문 자격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 자격제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는 그게 사실은 역사적 해석. 법원이라는 건 단순히 보고 조문만 해석하는 건 법률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제도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왔는지 역사적인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이 다른 전문 자격법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자격계도 이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 분야는 세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세무사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세무 대리 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막아놨잖아요. 그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전문 자격증으로 집단으로 비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평등권을 심사할 때는 말이죠. 그거는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비교 집단으로서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세무사 영역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2003년부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시험 와서 합격한 세무사하고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하고 비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려니까 자격시험을 본 세무사하고 비교 집단이 돼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교하면 이게 차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에서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03년도 세무대리 허용한 그건 입법 정책적으로 허용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세무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는 세무사 자격을 주지 않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는 그러면 전문 자격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더 큰 공익이 손실되는 겁니다.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